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고전 시가에 대한 걸 정리를 했었거든요. 올해 EBS 2023 수능 특강 문학에 있는 것들. 이 시간은 고전 산문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뭐죠? 고전 산문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고전 산문 첫 번째에 있는 게 설화 중에서 신화에 해당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고전 시가의 처음이 고대 가요부터 시작을 한다면, 고전 산문의 처음 시작은 설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설화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부터 정리를 같이 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소설이라고 하는 이런 산문 파트는 길어서 시처럼 막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영역은 아니고요. 전체 이야기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BS 연계교재에서 어떻게 보기를 제시하고 있나, 첫 번째 그거부터 늘 파악을 하고 있죠. 올해 2023 EBS 연계교재의 보기, 영웅적 인물의 삶을 다룬 이야기 중에는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을 지닌 존재로 신이한 탄생 과정을 보이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네요. 버려졌다가 구출되어 삶을 이어가게 되는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시련에 봉착하고 조력자의 도움에 힘입어 실력을 쌓은 뒤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 되게 길게 써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는 거예요. 맨 밑에 써있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최초로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주몽신화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뭐냐면 한 영웅의 이야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할 때 보통 영웅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영웅들은 탄생 자체가 좀 신기하게 태어나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아빠가 없는데만 엄마에게 잉태가 된다거나, 뭐 좀 심한 경우는 엄마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신기하게 신이한 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신이한 탄생 과정을 보이는 거, 주몽신화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난생화소라 해서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죠. 그 다음 또 태어날 때 뭐가 있냐면 아무 집에서나 태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의 혈통 자체가 되게 고귀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건 신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고위직 고위직 공무원이 맞나? 고위직 벼슬을 지닌 그런 집안의 사대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능력,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비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일 비에 평범할 범자니까.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지녔어. 근데 우리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어릴 때 꼭 시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련을 어리기 때문에 혼자 극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또 극복해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또다시 성장 후에 시련이 찾아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극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위협을 달성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과업이라고 하다는데, 이 영웅에게 주어진 과제로서의 위협, 과업이라고 하거든요. 주몽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세우기, 그러니까 나라 세우기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게임처럼 나라 세우기 퀘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한 단계씩 밟아가는 그런 모습. 오케이?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아, 여기가 그 비범한 혈통에 관한 얘기구나. 아, 여기가 그 시련 부분인가? 아, 여기가 그러면 그 신이한 탄생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딜 빼먹고 읽으면 안 되지만 대신 너무 천천히 읽지 말고 빠르게 읽으면서 아, 인물의 동그라미 쳐가면서 누가 누구랑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설화에 대한 거 정리를 좀 해야겠죠? 설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왔어요. 자,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설화는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란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똑같이 전해지진 않아요. 뭔가 살이 붙거나 아니면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거나 그래서 설화는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이본들이 좀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신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될 거죠. 신화는 신적 존재나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신화를 그렇게 내려오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인데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아니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그냥 뭐 어쩌다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볼품없잖아요. 뭔가 좀 없어 보이고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옛날 하늘을 다스리던 천재라는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던 환웅이라는 사람, 환인이라는 천재가 있었는데 그 환인이 자기의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보냈고 그 환웅이 곰이었던 그 짐승이 여자로 변했고 그와 결혼을 해서 단군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 그래요? 이 나라는 굉장히 멋진 뭔가 근본이 있는 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하늘의 명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신성한 나라인 줄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런 거 왜 하는 건데? 이 나라 국민에게 애국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자긍심, 뭔가 자부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 적어도 뭔가 그럴듯한 신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전설은 증거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뭐 무슨 바위에 얽힌 전설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설에 얽힌 바위, 그 증거물이 남아있는 거지. 우와! 이 바위가 그런 바위야? 라고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남아있는 게 전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조신의 꿈이라는 조신몽이라고 됐던 그 전설을 하나 배웠을 텐데 그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그 설화가 조신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꿈속에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망해먹었죠. 그래서 큰아들이 죽어서 큰아들을 꿈속에서 땅에 묻었었는데 꿈에서 깨어 그 땅에 가보니 땅을 파보니까 돌 미륵이 하나 나왔다. 증거물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전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민담. 흥미 위주의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흥미 위주의 이야기. 그렇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인물보다는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신화랑 좀 약간 차이점이 있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주몽신화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까? 이렇게 인물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인물 중심으로만 정리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헤브루라는 인물인데 헤브루는 부여의 왕이에요. 이 부여의 왕, 왜 나올까? 주몽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 헤브루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헤브루가 아이를 간절히 바랬는데 어느 날 어딘가에 가서 금으로 된 개구리, 여러분 책에도 있는데 금색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개구리라는 의미에서 금화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이 헤브루의 뒤를 이어 금화가 부여의 왕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 헤브루와 금화가 있던 그 부여는 원래 있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계시를 내려서 그 땅엔 다른 존재가 올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새로운 땅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늘의 신이었던 천재의 아들 헤모수예요. 그래서 헤모수가 이 헤브루와 금화가 있던 그 옛 부여 땅에 와서 나라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유하라는 여자.
어느 날 이제 금화가 헤브루의 뒤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됐었는데 어느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유아란 여자를 만나게 돼. 너 여기 왜 있니? 수상하다. 여자 혼자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아가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해모수라고 한 남자를 만났는데 하룻밤 인연을 맺더니 이 남자가 안 오네요. 나쁜 인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인간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얘기를 해. 금화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수상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와요. 근데 햇빛이 막 유아를 쫓아다니면서 유아를 햇빛 받아서 유아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에서 이제 주몽이 태어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이야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금화의 아들들이 이 주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유아의 아들이지 이 금화와 유아가 서로 사랑했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금화의 아들이었던 이제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인 대소란 애가 있는데 그 대소란 애가 주몽을 굉장히 싫어하죠. 약간 너무 뛰어나서 좀 싫어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몽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이런 인물. 송양이라는 인물과 또 한번 시비가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요래요.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금화 밑에 대소라고 하는 금화의 아들이 있는데 대소 역시도 주몽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물 간의 관계도만 좀 잘 알아두시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과 함께 읽어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었다. 그러니까 동명성왕이라는 게 뭔가 진짜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몽의 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 동명성왕, 동명왕, 고주몽. 그러니까 고주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에 앞서. 그러면 이에 앞서란 얘기는 주몽의 앞세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죠, 밑에. 부여왕 헤브루. 동남서겠죠? 헤브루, 부여왕이에요. 항상 앞에 수식어를 체크하시고 헤브루가 뭐 하는 사람이야? 부여의 왕이었던 거죠. 자,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이 연자가 연못 연자인데 연못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여 눈물을 흘렸대요. 아니, 말이 갑자기 연못에 돌을 보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니? 그치? 일단 좀 기이한 일이니까 뭔가 좀 기이한 전기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겨봤더니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던 거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마치 금색의 개구리 모양과 같았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와, 이건 하늘이 나한테 준 아들이다. 응? 내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더니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었구나. 사실 저기서 금색이라는 거 있잖아, 얘들아. 금색. 금색은 뭘 상징하냐면 태양을 상징해. 금색은 태양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건 신성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태양이라는 것들이 고대 설화 속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냐면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태양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의식으로 담겨 있는 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금색 개구리였던 개구리 모양과 닮았던 이 금화가 그만큼 신성성 있는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나 봐. 이름을 금화라고 하였다.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태자로 삼았으니까 이제 이 헤브루의 아들이 된 거겠죠. 그죠? 넘어가죠. 자, 그 후에 제상 아람불이라는 애가 있나 봐. 이름 되게 특이하다. 아람불. 이스탄불도 아니고요. 그죠? 아람불. 자, 아람불이라는 애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늘에 뭔가 계시를 받는 것 같아.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이곳에 나라를 세울 거래.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럼 이곳이 어디야? 이곳은 부여야. 지금 현재 금화가 있는 이 부여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그럼 이곳이 부여라면 그것도 부여가 되겠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자손에게 이 땅에서 뭔가를 하게 만들 거니까 너희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축객령을 당한 거야.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 여길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더 좋은 땅을 소개해 줄 건가 봐.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섭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 지명이거든? 실제 지명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들은 어떠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을 준다는 것들은 뭘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 거기에 수도를 세울 만하다. 내가 나라를 세울 만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람불, 즉 제상이 마침내 왕에게 권했대. 그럼 이때 왕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현재 왕인 헤브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헤브루에게 권해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겼어.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그곳은 부여지만 여기서 그곳은 바로 가서번이 되겠지.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던 곳에 그 나라는 부여가 있었던 곳인데 이제 이 헤브루가 무엇의 왕이 된 거냐면 동부여의 왕이 된 거야. 그쵸? 부여의 왕이 동부여의 왕이 된 거네요. 자,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 그럼 이 옛 도읍은 어디겠어? 옛 도읍이 부여지. 기존의 헤브루가 떠난 그 자리 부여.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 아마 이 어떤 사람이 이 네 자손 아니겠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인 헤모스라 칭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손이 헤모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헤모스라 칭하며 와서 도읍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살짝 지울게. 여기다가 이렇게 지워보자. 이렇게 지우고 원래 부여가 있었어. 그지? 부여. 그러다가 여기서 이쪽에 보니까 가서번이라는 곳이 또 있었어. 이렇게. 근데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가서번이 동부여가 된 상태이고 이 동부여에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헤브루. 그죠? 헤브루와 금와가 여기 있는 상태겠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로 떠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부여에는 누가 남았어 이제? 여기 이제 헤모수가 남아있게 된 거지. 그죠? 천재의 아들 헤모수가 칭하며 도읍했다. 이제 부여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겠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동부여라 부를 거라겠죠. 자, 헤브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어요. 이제 헤브루 사라지고 금화만 남았네요. 금화가 왕위를 이었어요. 자, 이때 넘어가죠.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우발수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물 숫자잖아. 결과적으로는 그 물 숫자라는 게 물과 관련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볼게요.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요 이름은 유하라고 하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하백이라는 존재는 물의 신이에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물의 신인데 서양에서는 포세이돈이라는 물의 신이 있죠. 파도를 막 삼지창 갖고 막 일으키는. 근데 이 하백은 물의 신.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인데 이름은 유하라고 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었다는 거야. 이 남자 여자 또 만났네.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 하였고 요놈의 요 헤모수 얘요 얘. 그죠? 얘를 만났어요.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 사통하고 사통이란 말은 서로 정을 통했다는 뜻이야.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 그죠? 하룻밤 지내고서 여자를 버린 거야. 신의 아들이니까 뭐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쁜 놈 같은데 어쨌든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냐면 저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귀양살이 왔어요. 남자랑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하룻밤 자버렸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헤모스와 사랑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헤모스와 지금 여기 유화가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있잖아. 헤모스는 하늘의 신이잖아? 하늘의 자손이지. 이 유화는 물의 자손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해모수란 존재는 지상이 아닌 천상 세계의 인물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천상. 그럼 물은 땅에 있으니까 유아는 지상 세계의 인물이라 볼 수 있어. 그럼 해모수와 유아가 만났다라는 건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따 나오겠지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주몽이 태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이에서 나온 주몽이 있다면 이 주몽은 천상과 지상의 모든 기운을 받은 애 아니겠니? 그럼 얘는 결국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애라고 볼 수 있겠네. 어마무시한 혈통이지. 아버지는 하늘의 자손이요 엄마는 땅의 자손이니까. 그죠? 계속 갑시다.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왜냐면 낯선 곳에서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여자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 여자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신기하게도 해가 비치어서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했대. 그러니까 지금 해가 방 안에 쭉 들어오니까 이제 유아가 막 몸을 이렇게 막 비었나 봐. 이렇게 막 피했나 봐. 여기서 또 해가 비쳤다는 이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태양 숭배 사상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태양 숭배 사상 아까 적었던 거 그런 거 약간 유사하다 볼 수 있겠네. 어쨌든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서 자꾸 나를 비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태양 숭배 화소. 그러니까 화소라는 말은 모티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로부터 뭔가 좀 태양을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좀 가져와서 여기다가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대 정도 되었대. 그래서 알 하나를 낳았다. 여기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난생화소라는 거야. 얘기했어요. 화소라는 건 모티프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주몽신화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모티프가 되어 이야기가 모여서 주몽신화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몽신화 안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난생,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같이 썼다라는 거죠. 크기가 5대 정도 되었대요. 왕이 알을 버려 개화돼지에게 주었대. 왜냐하면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까 왕 입장에서 이건 부정한 일이다 생각을 했을 거야. 너무 기이한 일이니까. 그래서 개돼지한테 줬는데 안 먹어. 그럼 알 속에 사실은 얘들아 주몽이 들어있잖아. 알다시피. 그러면 알을 버렸다라는 거는 시련을 당한 거라 볼 수 있는 건데 길 가운데 버린 것도 시련을 당한 거라 볼 수 있는 건데 들판에 버린 것도 시련을 당한 거라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개돼지와 소, 말과 새가 먹질 않잖아. 즉 얘와 얘가 이 알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럼 개와 돼지는 일종의 조력자가 될 수 있겠고 얘도 조력자가 될 수 있겠고 얘도 조력자가 될 수 있겠네. 물론 일반적인 조력자는 이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니까 왕이 알을 쪼개려고 했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얘에게 닥친 시련이라 볼 수 있겠지. 깨뜨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 어릴 때 찾아온 그 시련 그리고 이 시련을 이기도록 도와준 조력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어미에게 돌려주자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어. 왜냐하면 일단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알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낳았지만 어쨌든 자기 뱃속에 나온 거니까 좀 소중히 여겼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디가 뿌옇지? 여긴가 보다. 됐나? 오케이. 볼게요. 어미가 물건을 알을 쌌어요.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혹을 나왔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난생화소. 왜? 알을 깨고 나왔으니까. 예전에 그 어떤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껍질을 부수고 나왔다라는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껍질 안에 있는 세계에서 껍질 밖의 세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껍질을 부수고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그 글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여, 동부여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몽이 동부여의 뒤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동부여를 깨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한 책도 있었어요. 다음 나이가 겨우 7살. 여러분 7살 때 학교 가기 전이니까 뭐 했었어요?
친구들 열심히 놀지 않았을까? 근데 얘는 7살이었는데도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야. 평범하지 않잖아. 그치? 비범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난생화소였던 이 부분은 이야 이건 뭐 신이한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 지금 하나씩 찾고 있는 거네요. 신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 그죠? 고귀한 혈통은 아까 미리 여기서 살짝 얘기를 했었고요. 어릴 때에 대한 것들. 자,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여해서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했대. 그래서 얘는 활을 잘 쏘는 애니까 그래 너의 이름을 주몽이라 하자. 그래서 주몽이라고 이름 짓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몽이 특별히 얘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주몽이라고 했나 보죠. 넘어가죠. 금화에게는 이제 7 아들이 있었어요. 태어나기까지 잘했고 능력 좋고 이제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금화의 7 아들 사실은 금화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애들이잖아. 근데 이게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와 능력이 모두 미치지 못해. 항상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 모든 사건 사고는 나보다 제가 뛰어나니까 질투를 하게 되는 거지. 특히 맏아들 대소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 됨이 용감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공작을 벌인 이유는 아마도 예상컨대 맏아들 대소가 자기 아버지인 금화가 능력이 더 출중한 이 주몽을 그 뒤를 이을 다음 때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는 친아들인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가 능력 좋다고 왕 될까봐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라불라 하면서 걔를 제거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이제 시련이 찾아온 거죠. 그죠? 자, 그때 왕이 들었냐? 이런 거 이제 약간 아기자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왕이 듣지 않아요. 그죠? 왕이 듣지 않아요. 다른 책에서는 왕이 이를 듣고 이상히 여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기르도록 했대. 그는 주몽이겠죠.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주몽이 또 눈썰미도 좋았나 봐. 이게 좋은 말을 알아봤던 거야. 그래서 꾀를 낸 거지. 왜냐면 얘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만 겨우 여기 지금 의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금화에게 얹혀 사는 처지잖아.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뭔가 좀 살 궁리를 했어야 되겠고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일부러 안 줘. 그래서 여위게 만든 거야. 그리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만든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살찐 말은 좋은 말 같고 여위 말은 안 좋은 말 같잖아. 그럼 만약에 왕이나 누군가가 이 주몽한테 말을 선물을 한다면 좋은 말을 줄 수도 있겠지.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데 안 좋은 말을 주면 좋은 말은 자기가 갖고 싶을 거니까 안 좋은 말을 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자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주몽이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주몽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렇게. 일부러 좋은 말을 굶겼던 거죠. 그래서 후에 들판에 사냥을 했었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또한 말 자체도 너무 좋잖아. 좋은 진짜 뭐 야윈 말이었지만 사실 알고는 좋은 말이었는데 일부러 굶겼던 거니까 짐승이 매우 많았대요. 자, 이렇게 되자 또 이제 대소양이 열이 받았겠죠.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또다시 시련이 닥치고 있는 거죠. 너의 그 주몽의 어머니가 이를 은밀히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이걸 좀 낌새 챘나 봐.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니? 야, 여기 머물다가 욕당하는 것보다 떠나는 게 나으니까 빨리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이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책은, 이 EBS 교재는 삼국사기에 있는 주몽신하고 다른 책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BS 교재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몽이 여기에 삶을 되게 힘들어해.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특히 대소 같은 애들 막 괴롭히잖아. 그래서 이 땅을 떠나고는 싶은데 어머니가 여기에서 이제 적을 두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에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 EBS 교재에 아마 3번 문제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보니까 구삼국사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나도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라고 이제 그제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몽의 한스러운 마음은 안 나와 있잖아. 근데 다른 책에는 주몽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그런 얘기도 써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넘어가 볼게요. 주몽이 이에 오이, 마리, 혁보 등 세 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저 세 명과 함께 가는 건가 봐요. 저 세 명이 이제 친구가 됐다고 했으니까 주몽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 건 있겠지만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라서 아직은 조력자라 말을 좀 쓰기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서 물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물한테 이제 명령 내릴 건가 봐.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라고 얘기해. 그죠? 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하네요. 영웅으로서의 고귀한 혈통임을 딱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런 인간이다. 이거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니까 학생 하나 질문했었는데 선생님, 천재의 손자고 하백의 외손자 아닌가요? 맞죠? 그 말이 맞아요. 천재의 손자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아주 좋은 질문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천재의 손자가 맞는 거긴 한데 해석본에 따라 그냥 아들이라는 개념이 진짜 직속 아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손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란 말에 집착 안 해도 돼요. 자, 오늘 도망하여 달아났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했더니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둥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줘. 기이한 일이지. 정기성. 그죠? 그리고 이 물고기와 자라가 날 도와줬잖아. 조력자. 이런 말들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 그렇겠죠. 당연히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죠. 넘어갑시다.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곡에 이르러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그 3명의 이름은 한 명은 삼배옷을 입었고 또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나는 제사예요. 나는 무고리예요. 나는 묵거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성이 없네요. 이름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주몽이 성씨를 말하지 않길래 극씨, 중실씨, 소실씨라는 성씨를 줬대. 그럼 성씨를 준다라는 건 뭐냐면 얘를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성씨를 주게 되면 엄청난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는 천명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3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즉 이 3명의 현명한 사람 덕분에 내가 나라를 세울 거란 얘기잖아. 그럼 이 3명은 나에게 있어서 조력자가 되겠네요. 그죠? 이는 어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건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며 하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건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건지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처에 이르렀다. 졸본천이라는 곳에 갔나 봐요. 넘어가죠. 자,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이 단단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뭔가 수비하기에 좋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라를 지었으면 나쁜 인간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쳐들어왔을 때 적군의 쳐들어옴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단단하다는 말을 쓴 거거든? 오케이? 이것도 좀 지울게요. 그래서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했으나 궁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뭔가 궁궐이나 방 같은 것들을 지을 겨를이 없기에 비류수가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대. 되게 초라하게 시작했다. 그죠? 초막을 짓고 살았어.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했대. 뭐 나라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 이름은 고구려라 했고 이로 인해서 고를 성으로 삼았대. 고씨를. 그럼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영웅의 마지막 일이죠. 과업을 달성하게 되었네요. 그죠? 위업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자,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였는데 22세의 그 나이가 언제냐면 한나라의 효원제가 건소 2년 때고 신라 시조였던 혁거세가 21년째 된 날이었대. 재밌는 표현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구려 건국
연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제 막 건국됐기 때문에 몇 년 되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왕의 이름을 붙여서 뭐 왕 몇 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근데 고구려는 이제 막 건설됐으니까 몇 년 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건국 시기 자체를. 그래서 주변국과 비교를 해준 거야. 이 건국 연도는 한나라 왕이었던 건소 2년 그리고 신라 시조였던 혁거세 21년 이때와 동일한 시점이었다라는 거거든. 이게 말해주는 게 뭐인 거냐면 결국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거는 이 고구려가 언제 건국되었는지 고구려 건국, 즉 개국 있잖아. 이 개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준 거라 생각하면 돼요. 나라가 언제 지어졌어요? 글쎄 대충 한 고맘때 지어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일설에 따르면 이제 어쨌든 BC 37년이라고 그러나? 기원전 37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 효원제와 신라 시조를 가져온 이유는 이 나라가 언제 개국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불하게 닿아서 맨날 침입과 도적질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돼서 이 말갈을 다 물리쳐버렸고, 그러니까 말갈은 적군이었네요. 그죠? 물리쳐버렸어요. 다음,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그러니까 물 위에 채소가 떠내려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럼 결국 위에서 누군가가 채소를 먹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 올라가 봤지. 갔더니 비류국에 도착하게 되었대요. 나라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사람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누가 있을까 싶어서 사냥하면서 쭉 찾아봤더니 저 위쪽에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던 거야. 그 나라에 송양이라는 또 왕이 있던 거고 그 왕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몽에게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나니 자 이게 다행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근데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너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그럼 이때 왕은 당연히 주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송양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지금 2명이잖아. 송양이라는 왕과 주몽이라는 왕이니까. 주몽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 뭐 이런 거죠. 야, 너 수상한데?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읍했다. 나도 여기에 나라 세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송양이 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 너 이제 막 지었다고? 이거 정통성도 없네. 아니, 이곳은 땅이 작아서 두 주인을 함께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곳이야. 그러니까 일단 땅이 부족해. 라는 이유를 하나 들었어. 두 번째,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잘 되겠어?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하냐?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가? 라고 세 번째까지 이유를 들어서 나에게 좀 들어와라. 굴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왕이 그 말에 분함을 느껴. 이 왕은 당연히 주몽이겠죠.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화를 쌓아서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 없었다. 결국은 송양이 패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책에 보면 어떤 내기를 하냐면 그 반지 같은 것들을 놓고 활쏘기로 반지 맞추기 이런 거를 해. 근데 송양이 이길 턱이 없지. 주몽은 화를 엄청 잘 쏘는 애였으니까. 결국 이게 원래 이야기 속에서는 비류국이 뭐 점령을 당하는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보통 우리가 소설 문제, 산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실 일치불일치, 즉 확인 문제가 나오니까 내용 자체를 좀 잘 이해하시고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이기 때문에 일대기적 구조 속에 요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는가 그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마지막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주제는요. 주몽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신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일단 특징이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들어있다. 화소, 다양한 화소가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게 천손 하강령 화소라는 거. 또 하나가 난생 화소 이런 것들. 하늘에서 자손이 내려온 거죠. 적강구조라고도 얘기하고요. 난생, 아래서 태어난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세 번째,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을 이용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끝났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한 거의 한 40분 가까이 강의한 것 같은데 소설이다 보니까 전체를 읽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빨리빨리 읽어가시면서 요런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구나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용소와 며느리바위라고 하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날 거니까 그거 만나고 그 다음은 뭐였지? 국선생전이었나? 하는 약간 그 가전체 문화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것들 하나하나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에 나오면 시험 잘 치르시고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은 수능에도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